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강 박민성입니다. 평가원 주요 비문학 지문 해설 이어서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해볼 거고요. 얘는 약간 문제의 지문이죠. 작년 수능에 출제되었던 좀 어려웠던, 저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BIS 비율 규제에 관한 바젤 기준의 내용과 규범성이라는 제목을 지닌 지문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지문을 제대로 잘 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 하나만 딱 꼽는다면 지치지 않는 꼼꼼함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꼼꼼함은 순간 발휘될 수는 있어요. 꼼꼼하지 않은 사람도 순간 꼼꼼한 태도를 보이는 건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그러다가 지쳐서 꼼꼼함을 놔버린다면 앞에 했던 꼼꼼함도 다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이 될 거기 때문에 꼼꼼함은 원래 지치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 지문에선 조금 더 강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나 문제를 똑같이 풀기 위해 우리는 뭘 찾아가냐면 전체 내용일치 문제를 찾아갈 거예요. 1번 문제. 전체에 대한 문제긴 하죠. 하지만 내용 전개 방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의 형식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추천합니다. 마지막에 푸는 것을 추천한다.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마지막에 푸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다만 마지막에 풀었을 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은 하나가 있긴 한데 내용을 너무 많이 머릿속에 담아서 형식과 내용이 짬뽕돼서 이상한 거에 꽂혀가지고 답을 잘못 고르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마지막에 풀되 내용을 덜어내고 껍데기적인 형식에만 집중해서 답을 고르도록 연습하세요. 내용에 매몰된다고 해서 내용을 모른 채로 첫 번째로 풀어야지. 이러면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정답 확률이 더 떨어질 거예요. 마지막에 풀되 내용은 좀 덜어내고 형식에 집중하며 답을 골라봐라 하는 거였고요. 2번으로 가면 드디어 나오죠. 뭐가? 전체 내용일치 문제가. 문제부터 무조건 보고 다 외워 이런 얘기 아닙니다. 다만 언제나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 이따가도 강조하겠지만 언제나 지문을 읽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한 거예요. 지문을 잘 읽으면 좋겠죠.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한 독서라는 생각을 버려둔 채 지문에만 매몰되면 굉장히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일과는 다른 일을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내용일치 문제 요거 하나라도 분명히 먼저 보고 가라 라고 말했고요. 얘를 먼저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요한 내용과 나머지 내용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머지 내용에선 불안함을 느껴야 돼요. 왜? 뭘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 유형은 언제나 깊이는 낮지만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진 않지만 문제 전체에 지문 전체에 막 흩뿌려져 있는 그 내용들을 그냥 막 묻잖아요. 그 묻는 내용들에 반응할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게 아니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서 불안함에 벌벌 떨어야 한다 하는 내용을 뭐 많이 강조한 적이 있었죠. 이 정도만 강조하기로 하고 일단 해볼게요. 1번. 조약은 체결한 국가들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약은 권리 플러스 의무구나. 그냥 읽으면 돼요. 확인할 게 별로 없거든요. 원칙이다 라는 말이 있으니까 예외도 존재하나? 이 정도가 끝이에요. 돼요? 2번. 새로운 바젤 협약이 발표되면 협약이라고 했나요? 조약과는 뭐가 다를까요? 기존 바젤 협약에서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괜히 말이라도 바꿔볼게요. 바젤 협약이라는 게 모르면 이 지문은 안 읽은 걸 거예요. 바젤 협약이 갱신되면 기준 변경도 일어나나? 이 정도로 바꿔볼게요. 말이라도 바꿔보는 이유는 2번을 읽을 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읽기 위한 내용이고요. 또 말이라도 바꿔야 기억에 조금이라도 더 남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기억에 자꾸 남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못 외울 것 같은데 혹은 난 외워지지 않던데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요.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강렬하게 기억해 본 적이 있는 상태를 만드세요. 어차피 까먹을 걸 저도 알아요. 우리가 이 강렬한 기억은 어디서 써먹을 거냐면 나중에 지문을 읽을 때 아까 본 것 같은데? 요 정도의 희미한 흔적을 만들기 위해 강렬한 기억에 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희미해질 거니까 지금도 희미하게 노력한다. 이러면 둘 다 의미가 없어지고 희미한 기억조차 일어나지 않아요. 희미한 흔적을 만들기 위해선 지금 꽤나 강렬하게 보려고 노력해야 요만큼이라도 남는다는 점 생각해보면서 또 볼게요. 3번. 딱딱한 법에서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되게 집중 안 한 거겠죠? 낯선 개념이니까 여기에 vs 한번 해볼게요. 안 딱딱한 법도 있나? 일반적으로 제재보다는 신뢰로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주안점이란 말 어려우니까 그냥 중시한다. 뭐 관심이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요. 제재와 신뢰.
얘를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딱딱한 법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재와 신뢰가 vs되는 개념이라면 딱딱한 법에서는 오히려 제재를 중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딱딱한 법이 신뢰 아닌가? 이래야 맞잖아요. 이 지문에 만약 딱딱한 법이라는 개념만 나온다면 3번 선택지가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딱딱한 법의 반대말, 즉 안 딱딱한 법이든 아니면 안 딱딱한을 다른 말로 바꾼 말이든 그게 나온다면 답은 3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리 의심하고 가는 거예요. 제재와 신뢰를 나눠먹는 구조가 나온다면 딱딱한 법은 아마도 제재를 나눠 먹어야겠죠. 미리 깊게 생각해 보라고요. 지문 내용 하나도 몰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예, 의심한다. 언제나 국어에서의 선택지 내용에 대한 의심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다만 그 의심에 대한 언제나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확인이라는 절차만 확실하게 거친다면 의심은 언제나 이득 보게 여러분들을 도와줄 거예요. 4번. 국제기구의 결정을 지키지 않을 때 국제기구의 결정이라는 건 조약인가? 협약인가? 딱딱한 법인가? 아닌가? 입게 될 불이익은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지키지 않을 때 어차피 불이익을 겪게 된다. 이건 제재에 해당하는 거야? 신뢰에 해당하는 거야? 그 결정이 준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잘 모르겠죠? 그냥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근데 불이익 때문에 오히려 지킨다 하면 안 지킬 수도 있는데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그 지키는 걸 선택한다는 거잖아요. 아마도 신뢰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 정도를 해볼 수 있는데 어떤 쪽으로 생각하든 간에 일단 4번을 읽었고 한번 강렬하게 생각해봤다. 이 정도면 괜찮죠. 5번. 세계 각국의 바젤 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자기 나라의 은행의 재무가 건전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뭐 한다고요? 바젤 기준을 일부러 법제화한대요. 바젤 기준이라는 건 확실한 건 협약이죠. 이게 국제기구의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딱딱일까요? 안 딱딱일까요? 아마도 자국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얘는 신뢰라고요. 읽혀요? 그래서 만약에 이 협약이 바젤 기준이 안 딱딱한 법 어떤 건지 몰라요. 그 개념에 만약에 속한다면 답은 3번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5번을 읽고 한번 음미해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은 굉장히 재무가 튼튼해 라는 걸 인정받기 위해 안 해도 되는 그 바젤 기준이라는 걸 나라 안에서 법처럼 여기게 된다. 법으로 만들게 된다. 하는 내용인데 지문을 다 읽고 왔으니까 알겠죠? 2번 문제에 1, 2, 3, 4, 5만 읽어도 얼마나 지문의 많은 내용들을 알게 되는지. 하나만 기준 잡고 갈 수 있어요. 뭐만. 3번에 대한 의심만 남아요. 2번 문제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런 문제 만드는 사람이 굉장히 불리하다니까요. 티 안 나게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3번 선택지 먼저 이 문제를 봤다면 굉장히 티나요. 딱딱한 법의 반대말을 찾아요. 그러면 3번이 아마 확인될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이게 읽다가 알 수도 있지만 일단 2번 문제를 치우고 가기 위해서 쭉 스캔해봤다면 말랑말랑한 법에 밑줄까지 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말랑말랑한 법이 있고 딱딱한 법이 있대요. 딱딱한 법은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에요. 생각하고 읽읍시다. 아마도 답은 3번일 건데 언제 확인되는지는 한번 공유해 볼게요. 1문단. 국제법에서 일반적으로 조약은 하면서 쭉 읽어 나가겠죠? 조약 나오네요. 그리고 국제관습법 나와요. 얘네 두 개는 뭐? 딱딱이에요. 조약 체결과 관계없이 국제사회 일반이 받아들여 지키고 있는 보편적인 규범이다. 반면에 보통 세모 많이 치죠? 저도 따라 해볼게요. 세모로. 경제 관련 국제기구에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 경우 이 결정사항 자체는 아마도 바젤 뭐 이런 내용 아닐까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 산하의 바젤위원회가 맞네요. 결정한 BIS 비율 규제와 같은 것들 이런 게 아마도 안 딱딱 말랑에 해당하는 거겠죠? 엄격히 준수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된다. 이처럼
일종의 규범적 성격이 나타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국제법의 효력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일반적인 경향. 주안점을 두는 그리고 제재. 돌아갈 수 없다고요? 곧 신뢰가 형성하는 구속력에 주목하는 것이다. 신뢰를 중시하네요. 뭐가? 딱딱한 법이? 이제 만약에 아까의 그 마지막 문단에 있는 이 내용을 못 보고 왔다 쳐요.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 짓는 거예요. 신뢰를 주목하더라. 뭐가? 이 BIS 비율 규제 같은 것 혹은 국제의 어떤 바젤 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이 신뢰를 중시한다고 하던데 그럼 얘네가 딱딱한 법이어야 되잖아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두 가지가 VS죠, 여러분. 조약과 국제관습법 있죠. VS 바젤 결정이에요. 위원회의 결정. 이 중에 얘가 딱딱이어야 3번이 답이 아니에요. 느낌 가졌다면 확인하면 되죠. 어려운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만 스캔하다가 여기까지 오면 끝나버리죠. 1문단에서 읽고 확인하려는 마음을 가진 채 지문 전체를 스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밑줄까지 쳐져 있는데 못 확인할 수 없겠죠. 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찍고 가는 거예요. 3번 찍었으면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1, 2, 4, 5 한 번씩은 더 읽으세요. 그러면 바젤 협약이 갱신되는 내용도 나오겠구나. 또한 4번과 5번을 보면서 안 딱딱하고 말랑한 법들은 이렇게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오히려 앞다투어 지키게 되는구나. 제재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내용이구나. 이 정도. 이 지문은 전체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이 있어요. 이 전체 내용은 이번 문제로 모든 걸 다 알 수 있게 해놨어요. 끄덕끄덕 할 수 있게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죠. 상세 내용은 뭔데요? 그건 우리가 지문에서 찾지 않아도 문제에 나올 거예요. 왜? 어려운 내용이 이거 말고 더 있다면 그건 당연히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지문에 넣은 내용이겠죠. 지문과 문제는 언제나 같이 생각돼야 돼요. 찾는 법 첫 번째, 문제를 스캔한다. 이제 2번으로 전체 내용 일치 문제를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어떤 문제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를 컨닝하고 갈 수 있잖아요. 이건 고수들이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바젤 1, 바젤 2, 바젤 2, 바젤 3. 오케이. 바젤 1, 2, 3 내용 정리해야지. 혹은 볼까? 보기 문제네. 얘도 바젤 1, 바젤 3. 오케이. 내용은 알아야 하는구나. 바젤 1, 2, 3 내용이 나온다고 하네. 그건 아마도 바젤 협약이 점점 갱신되는 과정이겠지. 원래 있던 기준이 아예 바뀌어버릴 거야. 그 내용들을 싹싹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어. 라는 걸 미리 안다. 나머지는요. 이미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무거운 걸 알게 됐기 때문에 그걸 하면 돼요. 나머지 문제는 이걸 하고 나서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컨닝을 통해 할 일을 아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 좀 고수들이 하는 방법이라면 그게 아니라면 약간 아직 하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해야죠. 아, 이제 각각의 문단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해야겠다 하다가 BIS 비율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 바젤 1에 대해 겨우겨우 알았더니 바젤 1이 끝나고 뭐가 나온다? 바젤 2가 나온다. 이땐 알았어야죠. 이땐 알았어야 돼요. 아, 바젤 1, 2, 3도 있나? 3은 이때 찾아야죠? 3도 있구나. 아, 바젤 1, 2, 3 내용을 정리하는 게 이 지문 읽기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적이구나. 나는 전체에서 뭐가 나올지는 이제 불안감은 해소했다. 이제 바젤 1, 2, 3을 목숨 걸고 정리하지 않으면 나는 이 지문에서 큰 실패를 맛볼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할 일을 이제 수행하면 돼요. 물론 이 할 일이 어렵고 아까 말했던 꾸준한 꼼꼼함을 유지하기 때문에 좀 중간에 놓쳐버릴 수도 있어서 짜증났던 거지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간중간에 설명할 게 좀 있어요. 이해와 정리가 충돌하는 순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해볼게요. BIS 비율은 여기부터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기자본 비율을 설정하여 궁극적으로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한 것이다. BIS 비율 한번 보세요.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자본. 즉 위험이 있는 자산도 있고 그 중에 확실하게 내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보는 건데 BIS 비율을 이해하고 가면 좋았어요.
이해한다면 제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900만 원은 빌린 거고요. 그래서 언제 다시 갚아줘야 될지 모르고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근데 확실하게 현금으로 지금 딱 뽑아서 가지고 있는 1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은 저를 딱 100만 원만큼 믿겠죠. 그리고 제가 뽑아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의 양이 많을수록 좋아요. 왜? 그래야 이 사람은 돈에 대해 좀 확실한 사람이구나. 불안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현금 뽑아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고요? 다 위험이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는, 언제 변해버릴지 모르는 그런 돈과 함께 섞어서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자기 자본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라. 예금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은행이 빌려준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래놓고 막 나는 우리 은행은 돈이 많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자기 자본 비율을 확정짓기 위해서 최소 8%는 돼야 된다 라고 설정해 놓은 게 BIS 비율이래요. 요 방식이 아니더라도 BIS 비율은 높을수록 꽤나 안전한 걸 의미하는구나 하는 정도는 가져갔어야 되겠죠. 표가 이렇대요. 요 표가 아니라 식이 이렇대요. 요 식은 사용하게 되겠죠. 그 밑에 여기서 자기 자본은 은행의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및 단기 후순위 채무의 합으로 위험 가중 자산은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으로 구하였다. 다른 영상에서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눈과 머리. 눈으로 쭉 따라가곤 있죠. 근데 머리에서 이걸 샤샤락 받아들여서 그렇다는 얘기구나가 안 될 거잖아요. 여기까지. 그럼 뭐 해야 된다? 손으로 속도를 맞춰줘야 한다. 쓰는 거예요. 어디다가. 핑크안에 써야죠 뭐. 써봅니다. BIS 비율은 위험 가중 자산분의 자기 자본이라고 했죠? 이 자기 자본은 각각은 어떻게 쓰는 거라고 했냐면 자기 자본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기본 자본, 보완 자본, 단기 후순위 채무. 각각을 이해하면 베스트인데 그럴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대로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험 가중 자산은 어떻게 구한대요?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게 1번이고 요게 2번인데 요걸 안 따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보유 자산의 각 자산의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곱한 값들의 합. 이렇게. 별거 안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했어야 되는 공통 과정이고 다른 선생님도 똑같이 설명할 거예요. 여기부터. 위험 가중치는 이젠 또 메모할 사항을 이제 준다는 느낌을 받죠? 그러면 그걸 거부하지 않고 하시면 돼요. 자산 유형별 신용 위험을 반영하는 것인데 OECD 국가의 국채는 0%, 회사채는 100%가 획일적으로 부여되었다.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 국채가 뭔지 회사채가 뭔지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닥치고 써 이러거든요. 근데 우린 거기서 징징대면 안 돼요. 왜 닥치고 쓰라고 해?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가 문제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돕지 않아요. 근데 쓰는 건 필요하니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후 금융자산의 자격 변동에 따른 시장 위험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바젤 위원회는 위험 가중 자산을 신용 위험에 따른 부분과 시장 위험에 따른 부분의 합으로 새로 정의하여 BIS 비율을 산출하도록 하였다. 신용 위험의 경우와 달리 시장 위험의 측정 방식은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의 선택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바젤 1 협약이 1996년에 완성되었다. 바젤 1의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건 알았죠? 바젤 1이 어떻게 정리됐어야 하는가? 보면 바젤 1에서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요건 은행의 선택에 따라 끝. 왜 얘는 이렇게 자세하게 안 쓰나요? 이건 약간의 뭐 중간에 깨알 팁인데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바젤 1인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위험 가중 자산, 자기 자본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면 여기로 돌아가서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는 간단하게만 메모할 수 있게 정리하면 끝나겠죠. 이 위험 가중 자산이 신용과 시장으로 나뉘어지고 같이 생각해야 되고, 그 중에 시장은 측정 방식을 은행이 선택할 수 있게 하더라. 되게 특이하네. 끝. 이러고 나서 여러분 바젤 2가 나올 거잖아요. 이 바젤 2를 정리하실 때는요, 뭐 위주로 하겠어요? 바젤 1과 달라진 점 위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정리만 하면 끝나는 게임이거든요. 정리가 미션이에요. 받았다고요. 그럼 그대로 해결하셔야 돼요. 바젤 2. 여기에서 BIS 비율의 위험 가중 자산은 신용 위험에 대한 위험 가중치에 자산의 유형과 신용도를 모두 고려하도록 수정되었다. 가시죠. 똑같은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대요? 여기 위험 가중치가 있었잖아요. 곱하는 거. 요거를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되게 받아쓰기처럼 쓸 건데. 자산 유형, 신용도 모두 고려. 쓰는 내용은 다 바젤 1과는 달라진 거라 다 문제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겠죠. 측정 방식은 표준과 내부 모형이 있대요. 그 중에 표준 모형은 왜 쓰는지 모르겠지만 달라지긴 했죠. 국채는 0에서 150, 회사채는 20에서 150%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내용 나오던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지금까지 되게 떠돌기만 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적용하라는 거구나. 왜 떠돌기만 했다고 말하냐면 여기에 국채는 0%라고 하잖아요. 만약 국채에 해당하는 뭐 돈, 뭔지 모르지만 돈이라고 해봐요. 100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국채예요. 그러면 0%가 된대요. 그럼 설마 0원이 되는 건가? 저는 수포자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맞다는 거죠. 왜? 여기서 드러나요. 20%면 20억 원으로 계산한다. 0%면 0원이 되겠죠. 내부 모형은 은행이 선택한 위험 측정 방식을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그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야? 내부는 은행이 선택 가능. 아까 뭐랑 비슷하지? 시장 위험과 비슷. 돼요? 아까의 이 시장 위험에서만 구별돼서 나타났던 그게 이제 신용 위험도 가능해진 거예요. 얘는 신용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이때 한 번 더 구별해서 쓰게 되겠죠.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또한 감독기관은 필요시 위험 가중 자산에 대한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이 규제 비율을 초과하도록 자국은행에 요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경직된 기준을 보완하고자 했다. 바젤2는 감독기관이 8%보다 높게 요구 가능하다. 왜? 여러분, 감독기관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감독기관은 너네 좀 더 엄격하게 해 라고 요구하는 거라서 8%보다 넘게 요구할 수 있어요. 누굴 지키기 위해? 그 돈 많은 애들 말고 소비자들을 지키기 위해, 예금자들을 지키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8% 넘게 요구가 가능하다 하는 내용까지가 바젤2였죠. 여기까지 습관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젤1이었어요. 그럼 그 바젤 1과 기본적인 BIS 비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때 정리하고 나서 다시 정리한 내용 자기 봐야 돼요. 첫 번째, 이게 뭘 뜻하는 건지 이해해 보려는 시도는 해야 돼요. 그 두 번째, 빠뜨린 게 없는지 봐야 돼요. 빠뜨린 게 있으면 정리가 망한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안 됐어요. 그냥 본문을 보는 게 더 나아요.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했어야 돼요. 점검해 보세요. 빠뜨린 건 없죠? 보기 안 좋지만. 근데 이 정리는 여러분 일부러 왜 이렇게 보여주냐면 저도 정리해서 뭐 컴퓨터로 써서 보여줄 수 있거든요. 얘는 내가 보기 위한 것. 근데 이 정리는 언제나 요약해야 돼요. 그리고 빠짐이 없어야 돼요. 어렵죠? 연습해야 된다고요. 정리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하고 나의 말로 보되 빠짐은 없어야 한다. 연습의 결과로 전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연습을 왜 해야 되는가? 나중에 이 정리된 것만 보고 믿고 다시 돌아와서 얘만 보고 문제 풀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정리하는 게 의미가 없죠. 정리는 시간을 너무 뺐지 않을까? 딱 이 지문이 그 정리의 기준을 좀 알려주는 것 같은데 정리가 필수예요, 여러분. 머리가 감당 못해. 근데 정리하면 시간이 뺏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시간을 더 뺏는 거예요. 바로 정리하는 게 제일 빨라요. 다만 요약화돼 나의 말로 요약화돼 빠짐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바젤 2에 가서도 정리를 하고 그 정리의 기준은 첫 번째 이거였죠. 바젤 1과 달라야 한다. 그리고 딱 선을 그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젤 2였으니까 여기 중에 내가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안 된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격려하는 거죠. 바젤 2까지 했어. 이제 바젤 3만 하면 돼. 제발 제발 제발. 바젤 3. 마지막으로 해봅시다. 최근에는 바젤 3 협약이 발표되면서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 BIS의 위험 가중 분해. 이번에 이제 필요한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본 자본, 보완 플러스 단기 모시기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없어진 거죠. 삭제. 변화된 것만 보면 돼요. 또한 위험 가중 자손에 대한 기본 자본의 비율이 이렇게 처음부터 쓰면서 민감해하지 않았으면 이 기본 자본이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그냥 자기 자본으로 보여요. 이러면 이따 뒤에서 문제 못 풀게 돼요. 기본 자본이에요. 이건 자기 자본을 이루는 내용 중에 하나일 뿐인 거죠. 근데 이걸 헷갈리면 그냥 틀리는 거네 싶겠지만 여러분 자기 자본에서 단기 후순위 채무가 제외되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요 세 가지의 플러스식을 당연히 썼어야 됐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기본 자본이 즉 얘만으로 6%가 넘어야 한대요. 자기 자본의 손실 복원력을 강화하였다. 이해해 보려고 해도 좋고요. 기본 자본이 있고 보완 자본이 있고 단기 후순위 채무가 있으면 기본 자본이 아까 예를 들었던 현금 뭉친가 봐요. 그래서 기본 자본만으로도 6%가 넘어야 되게끔 해놓고 보완 자본은 허용하지만 보완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으면 좋겠어. 그래야 너네가 조금 더 돈적으로 튼튼하다는 거니까 뭐 이런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기본 자본이 더 보장이 잘 되는 건가 봐요. 이렇게 이해해봐도 좋고 그게 아니면 정리해서 그쳤겠죠. 근데 정리라도 확실하게 했어야 돼요. 이처럼 새롭게 발표되는 바젤 협약은 이전 협약에 들어있는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뭐 그런가 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바젤 협약은 하면서 갑자기 도덕책 나오죠. 이 내용은 아까 봤던 전체 내용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할 일은 바젤 1, 2, 3의 내용 정리였으니까. 다 했죠? 가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 땐 여러분 왔다 갔다를 해야 돼요. 지문에 정리했다면 왔다 갔다. 그게 아니면 딱 이렇게 두 페이지 놓고 푸는 거였다면 정리는 여기 되어 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제가 옮겨 볼게요. 옮겨지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써놨던 그 보잘것없는 메모들을 좀 옮겨봤어요. 이쪽으로 복사로 풀어볼게요. 바젤 1 협약에 따르면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낮아질 경우 BIS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아까 빼먹고 정리 안 한 게 있네. 바젤 2에서 뭐가 중요했냐면 요 내용에다가 하나가 추가된 게 있어요. 신용도가 높아지면 여기죠. 신용도가 높을수록 낮게 부과한다. 낮게 부과. 비례반비례를 체크했어야 되는 제가 빼먹었네요. 어쨌든 간에 요 내용 1번 보자마자 이건 바젤 2야 하고 지우는 거예요. 왜? 바젤 1은 뭐였으니까 회사채 100%, 국채 0%. 그냥 고정이었던 걸 떠올려도 되고 비례반비례 내용이 없었어를 떠올려도 되고. 되죠? 2번 바젤 2 협약에 따르면 각국의 은행들이 준수해야 하는 위험 가중자산 대비 자기 자본의 최저 비율은 동일하다. 바젤 2에서 뭐 있었죠? 감독기관에 따라 은행이 요구할 수 있다. 8%를 넘게. 2번 지워주시고요. 자, 한번 바젤 2에 따르면 2만 보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OECD 국가의 국채를 매각한 뒤 이를 회사채에 투자한다면 비해서 항상 높아진다. 말이 안 되는 게 0에서 150이에요. 0이 20에서 150이고요. 그러면 국채가 0%고 회사채가 20%면 어떻게 되는 거죠? BIS 비율이 높아진다. 이건 여러분 분모가 작아지고 분자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위험 가중 자산이 낮아져야 BIS 비율은 높아져요.
이해해도 되고 분자 분모로 해도 되고. 근데 국채를 회사채라고 하면 0%가 20%가 돼요. 100억이라고 쳐봐요. 그럼 0원인데 그게 20억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BIS 비율은 항상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질 수도 있겠죠? 3번도 지워주시고요. 4번 바젤2 협약에 따르면 시장 위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독기관의 승인하에 은행이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신용 위험의 특정 방식이 있다. 휴. 어려운 거 한 고비를 지나오면 이렇게 쉬운 게 나와요. 왜? 내부에서 은행이 선택 가능했다. 시장 위험과 비슷한 게 어디서 있었다? 신용 위험에 있었다. 각각의 다른 것들을 체크하면서 오면 의외로 좀 중요한 걸 미리 알고 올 수도 있죠. 답은 4번. 5번. 바젤3 협약에 따르면 위험 가중 자산 대비 보완 자본이 최소 2%는 돼야 보완된 BIS 비율 규제를 은행이 준수할 수 있다. 보완 자본이 2%다. 2%가 안 된다고 해볼게요. 1%라면 얘가 7% 되면 되겠죠? 왜? 6%만 넘으면 되니까. 지워주시고요. 3번 문제 어려웠거든요. 이걸 100%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뭐 그런 건 없죠. 다만 정답에 근접하려면 바젤 1, 2, 3 이거보다 조금 더 잘 보이게 정리하면 좋긴 좋겠어요. 1, 2, 3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다른 점들 중요한 내용 먼저 생각하고 최대한 지문에 있는 걸 충실하게 정리하려고 하다 보면 그것보단 덜 물어봐요. 확실하게 그것보단 덜 물어보죠. 그 중요한 내용들을 빠뜨리지 않고 막 하려고 하면 이런 상세한 내용들 그런 데에서 너 혹시 정리하다 빠뜨렸지? 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 빠뜨리지 않았어. 나 다 정리했다고 이렇게 답하면 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4번 문제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제 파악한 내용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푸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설거지하고 끝내는 거예요. 윗글을 참고할 때 윗글이 기준입니다. 방금 정리했던 바젤 1, 2, 3가 기준인 거예요. 갑은행이 어느 해 말에 갑자기 발표한 자기자본 및 위험 가중자산은 아래 표와 같다. 발표를 했대요. 그죠? 갑은행은 OECD 국가의 국채와 회사채만을 자산으로 보유했으며 바젤2 협약의 표준 모형 BIS 비율을 산출하여 공시하였다. 바젤2는 국채는 0에서 100 회사채는 20에서 100이 아니라 150이네요. 20에서 150 회사채에 반영된 위험 가중치는 50%다. 이미 반영이 된 거예요. 반영할 게 아니라. 그러면 구해보자고요. 300 더하기 300 더하기 400분의 50, 20, 40 하면 어때요? 110인가? 그쵸? 요게 1000이 돼요. 그럼 얘는 몇 프로? 수포자인 저도 할 수 있긴 한데 해볼게요. 100분의 11이니까 11%. 이건 일단 통과돼요. 지문에 있는 정보를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고 가는 거예요. 또한 회사채에는 50%가 반영됐대요. 원래의 회사채 총액은 얼마일까요? 600억이에요. 해볼게요 이제. 그리고 이거는 생각하지 않고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그죠? 갑은행이 공시한 BIS 비율은 바젤 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을 상회하겠군. 11% 쓰시고 지우면 돼요. 왜? 이건 8%보다 높으니까. 갑은행이 보유 중인 회사채의 위험 가중치가 20%였다면 BIS 비율은 공시된 비율보다 높았겠군. 이걸 할 때 2번이 별표인데요, 여러분. 계산 시도하는 것까진 정상이라고 쳐요. 근데 시도하다가 중간에 돌아와야 정상이에요. 뭐에 대한 얘기하고 싶냐면 여러분 2번 선택지가 중요한 게 이런 문제가 수학 문제일 가능성은 있는데 나중이에요. 수학적인 계산 능력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 가능성이에요. 그건 나중으로 놓고 2번 문제를 2번 선택지를 접근했어야 돼요. 600억이죠? 20%였다면 600 곱하기 0.2 하면 되니까 1200에서 이거 지워주고 120이죠? 120억이라면 BIS 비율은 하면서 계산을 시도한다고요? 300 더하기 120 더하기 400을 하겠죠. 어떻게 돼요? 420, 820분의 요거의 퍼센테이지를 구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82분의 11이면 몇 퍼지? 근데 여기부터 충돌해요. 수학 문제일 가능성이 있을까? 근데 중요한 건
BIS 비율은 바젤위원회가 제시한 규제 비율 이거랑 공시된 비율. 이번은 계산해서 8%가 넘냐 안 넘냐를 보라는 게 아니라 기존보다 올라가냐 낮아지냐를 보라는 거예요. 얘는 기존을 얘기하는 거고 기존보다 높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BIS 비율은 위험 모시기분의 자기 자본이죠. 얘가 낮아질수록 BIS는 높아지고요. 얘가 높아질수록 높아져요. 20%가 된다면 50%에서 20%가 된 거니까 얘가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 120억이 됐잖아요. 그러면 낮아진 거예요. 300억 원에서 120 낮아졌죠? 그러면 높았겠군. 높아지네요. 지워지라고. 여러분 1000보다 820 이거 비교해보세요. 1000보다 820은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분모가 낮아진 거예요. BIS는 어떻게 돼요? 높아졌겠군. 높았겠군. 수학 문제로 갈 가능성보다 그 전에서 결판 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럼 거기에 베팅을 하셔야 돼요. 이걸 다 해가지고 몇 퍼지 하다가 계산이 안 나와 해서 2번에서 멘탈 나가지 마시고 2번이 혹시나 또 계산의 정확성 때문에 계산을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별표로 두고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에 더 확실한 게 있었을 거예요. 갑은행이 3번 선택지 보유 중인 국채의 실제 규모가 회사채의 실제 규모보다 컸다면 위험 가중치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이거는 숫자 대입해서 바로 푸시면 끝나는데 만약에 600억이니까 얘를 1000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국채는 30%겠네요. 얘는 50%고요. 국채가 회사채보다 낮았겠군. 30% 대 50%. 그렇네요. 지워주시고요. 아무거나 600억보다 큰 것만 넣으시면 돼요. 4번 갑은행이 바젤 1 협약의 기준으로 신용 위험에 따른 위험 가중자산을 산출한다면 회사채는 600억 원이 되겠군. 바젤 1 기준으로 보면 아까 봤나요? 회사채는 무조건 100%죠? 그럼 600억 원이 되겠군. 또 지워주시라고요. 5번 갑은행이 위험 가중자산의 변동 없이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면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 뭐 관련이죠? 바젤 3는 기본이 6%가 넘어야 한다. 요게 보완된 기준이에요. 근데 얘는 뭐라고 하죠? 보완자본을 늘린다. 그러면 충족한다. 뭔 소리죠 이게? 답은 5번일 거예요. 보완자본을 10억 원 증액한다. 일단 1000분에 50억 원이니까 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본 자본을 올려야 돼요. 왜 이것까지 점검하냐면 이미 충족되어 있으면 5번이 애매해지긴 할 거잖아요. 첫 번째 5번이 틀린 이유 보완 자본과 바젤 3 협약에서 보완된 기준은 전혀 관계가 없다. 왜? 기본 자본에 대한 내용이니까. 기준만 잘 잡으면 끝났다고요. 또한 지금 충족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 충족을 못하더라. 그럼 무조건 기본 자본에 대한 증액이 있어야 5%가 6%가 되고 6%가 되면 이제 더 이상 6% 넘어야 만족이 되는 거니까. 기본 자본의 증액이 있어야 한다. 답은 5번. 이러고 끝나는 거죠.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아는데 하나하나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바젤 1, 2, 3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잘했으면 점점점 정리한 내용은 3에서 갑자기 확 줄잖아요. 그러면 휴 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이걸 정리하는 걸 중간에 놓쳐버리고 꼼꼼하지 않게 1에서 확인하고 2에서 확인하고 3에서 확인하고 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럼 뭐 그 놓쳐버린 부분에서 분명히 문제를 틀리는 순간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 뭐 틀리는 거죠. 더럽게 정리되어 있지만 이게 실제 시험에서 이거보다 더 깨끗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보여주기 위한 정리할 수 있지만 안 한 거예요. 여러 번 말합니다. 변명 같지만 그래요. 그리고 이제 2번 풀었고 3번 풀었고 4번 풀었죠. 4번 5번이니까 기억에 해당하는 사례. 기억이 뭔데요? 말랑말랑한 법. 말랑말랑한 법. 그러면 바젤 위원회 결정 신뢰. 요 정도? 답은? 바젤 위원회 회원이 없는 국가에서 바젤 기준을 제도화해. 답은 뭘까요? 결국 지킨다는 얘기여야 되잖아요. 지키지 않는다. 지워주시고요. 강제성이 없는 바젤 기준 준수 의무를 이행한다.
회원 있냐? 회원이 없냐? 하는 거네요. 말랑말랑한 법. 형식적으로 구속받지 않는 국가에서까지, 즉 회원이 없는 국가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기준이 딱 나오면 그 기준을 본문 가서 확인하고 와야지, 요런 마인드로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건 지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1번의 답은 1번이 될 거고요. 얘는 마지막에 풀 때 형식에만 주목하라고 했죠. 우리가 파악했던 그 내용 덩어리를 보세요. 처음에 바젤 모식이 나오는 그 BIS가 나왔고요. 그 다음 변화 양상 1, 2, 3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에 규범성까지 설명하고 있잖아요. 총 3덩어리였던 게 정확히 딱딱딱 맞아 떨어질 거예요. 나머지가 아닌 이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이 답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파악했던 그 3단계 그 내용 그대로 있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바젤 1, 2, 3에만 우린 집중했지만 그 1, 2, 3를 해결하고 나면 전체가 보여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문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해야 돼에 집중해서 1, 2, 3가 나와도 에이 이것보다는 전체 흐름이 중요하지, 이런 이상한 짓만 안 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닐까요? 싶은 거죠. 6번의 답은 3번이 되고, 얘가 좀 어려웠지만 아까 말했던 내용이니까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요 정도? 꽤나 어려운 지문이었고 설명이 뭐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제 한번 요약하면 2번 문제를 먼저 분석해서 3번 선택지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끝냈어야 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문제에서 힌트를 받든 아니면 중간에 알든 바젤 1, 2, 3를 지치지 않고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걸 알아야 했고, 정리할 때 중요한 태도는 1, 끝나고 빠진 게 없는지 체크, 그 다음에 2에서 정리할 때 기준 잡는 건 1과 달라진 거 기준으로 잡고 쓴 다음에 또 빠뜨린 거 없는지 체크, 바젤 3에서도 달라진 걸 기준으로 쓰되 빠뜨린 거 없는지 체크, 그리고 1, 2, 3가 뭐가 다른지 마지막에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너무 좋고, 그런 다음에 1, 2, 3 정리한 거 가지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테니까 가서 푸세요. 3번, 4번 풀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편한 마음으로, 아 어려운 걸 해냈어 하는 마음으로 긴장이 너무 풀리지만 않게 해서 5번, 6번 그리고 1번 문제 풀어달라는 거였어요. 요 정도?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해볼게요. 안녕.